도대체 누구에게 내 슬픔을 털어놓을 것인가? 황혼 무렵 큰 눈송이가 방금 밝혀진 가로등 주변으로 춤추듯 천천히 내리고 있다. 눈이 지붕 위에, 말 잔등에, 마부의 어깨와 모자 위에 얇게 쌓인다. 썰매 마차 마부 요나 포타포프는 마치 유령처럼 온몸이 새하얗다. 그는 허리를 한껏 구부린 채 꼼짝도 않고 마부석에 앉아있다. 제대로 된 눈이 휘몰아쳐 그의 몸 위에 쌓인다 하더라도 눈을 털어내려 하지 않을 것만 같다. 작은 그의 앞말도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꼼짝 않고 있다. 그렇게 꼼짝 않고 있는 모습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몸매, 지팡이처럼 꼿꼿한 다리 때문에 마치 말 모습으로 빚어놓은 싸구려 과자 같다. 마치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다. 쟁기를 벗어 던진 채 늘 익숙하던 흐릿한 풍경에서 벗어나 괴물 같은 빛들이 번쩍이고 끊임없이 소음이 들려오는 곳, 사람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이 진흙 구덩이 같은 곳으로 굴러떨어졌으니 어찌 생각에 잠기지 않을 수 있으리요. 요나와 그의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점심 전에 숙소를 떠나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손님을 한 명도 맞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저녁 그림자가 마을에 깃들기 시작했다. 창백한 가로등 불빛이 밝고 생생해지면서 거리는 점점 더 혼잡해졌다. 썰매 맞춰 브이보르그 스카야까지. 요나의 귀에 목소리가 들린다. 자, 가자니까. 요나는 움찔한다. 눈에 덮인 속눈썹 사이로 두건 달린 외투를 입은 장교의 모습이 보인다. 브이보르그 스카야로 갑시다. 장교가 다시 반복한다. 졸고 있었나? 브이보르그 스카야까지. 요나는 알아들었다는 표시로 말고삐를 당긴다. 그러자 말 잔등과 어깨에 쌓였던 눈이 흩어져 떨어진다. 장교가 썰매에 올라앉았다. 마부가 백조처럼 목을 빼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고삐를 당기더니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습관에 의해서인 듯 채찍을 휘두른다. 말도 목을 길게 빼더니 지팡이처럼 꼿꼿한 다리를 펴고 어슬렁거리며 걸음을 옮긴다. 야, 이놈아, 어디 밀고 들어오는 거냐? 앞에서 얼쩡거리던 검은 무리들 사이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못해? 아니, 말을 몰 줄도 몰라? 오른쪽으로 가! 이번엔 썰매에 탄 장교가 고함을 찔렀다. 사름마차를 몰던 마부가 요나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길을 건너다가 말의 코에 어깨를 스친 사람이 환한 얼굴로 요나를 바라보며 옷소매에 눈을 털어낸다. 요나는 마치 가시방석 위에라도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팔꿈치를 획 잡아당겼다. 그는 무엇인가 홀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멍한 눈길로 주변을 휘휘 둘러봤다. 멍청한 녀석들. 장교가 농담을 던지듯 한마디 했다. 후원, 말을 향해 돌진하는 놈이 없나? 말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놈이 없나? 전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요나는 손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린다. 분명 뭔가 중얼거린 것 같았지만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뭐라고? 장교가 묻는다. 요나는 일그러진 웃음을 지으며 목에 힘을 주고 신 목소리로 말한다. 아들놈이 이번 주에 죽었습니다요. 얼굴에 어떻게 죽은 거지? 요나가 손님을 향해 몸 전체를 돌리고 말한다.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 열병인지도 병원에 사흘간 누워있다가 죽었습지요. 다 하느님 뜻이겠지요. 야, 이놈아, 옆으로 비키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이 늙은 놈이 정신이 나갔나? 똑바로 몰지 못해? 그러자 이번에는 장교가 말한다. 자, 빨리. 이런 식으로는 내일까지도 못 가겠군. 어서 서둘러. 마부는 또다시 목을 길게 빼고 마부석에서 몸을 일으켜더니 마치 억지로인 듯 채찍을 휘두른다. 그는 여러 번 장교를 뒤돌아봤지만 장교는 눈을 감은 채 도무지 요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기색이 없다. 손님을 브이보르그스카야에 내려준 후 요나는 음식점 옆에 썰매를 세우고 다시 마부석 위에 앉아 몸을 움츠린다. 또다시 눈이 그와 그의 말을 하얗게 덮는다.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은 흐른다. 보도 위에서 요란스럽게 덧신 끄는 소리가 나더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3명의 젊은이가 다가온다. 2명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키가 크고 1명은 꼽추다. 아이, 썰매 마찼군. 경찰교까지. 꼽추가 날카롭게 외친다. 3사람의 20코페이카. 요나는 고삐를 잡아당겨 말에게 신호를 보낸다. 20코페이카는 적절한 요금이 아니지만 그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손님만 있다면 1루블이건 5코페이카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명의 젊은이는 서로 밀치고 욕설을 주고받으며 가까스로 썰매에 오르더니 셋 다 한꺼번에 자리에 앉으려고 옥신각신한다. 2명이 앉을 자리밖에 없으니 누가 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한참 동안 욕설과 비난이 오간 끝에 결국 꼽추가 서서 가기로 한다. 그가 가장 작다는 이유에서다. 야, 출발! 꼽추가 몸을 바로잡은 뒤 요나의 뒷덜미에 입김을 불어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친다. 자, 내리쳐! 영감, 대체 그 모자꼴이 뭐야? 페테르부르크 전체를 다 뒤져도 그런 꼴 볼 기회는 없겠군. 요나가 웃는다. 뭐 자랑할 것까진 없지요. 자랑이고 나발이고 달려. 아니 계속 이런 식으로 기어갈 거야? 아이씨, 목덜미를 후려락 갈길까 보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키 큰 젊은이 중 1명이 말한다. 어제 두쿠마노 소프네 집에서 바스카랑 브랜디를 4병이나 비웠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1명이 화를 낸다. 도대체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어? 정말이야. 거짓말이라면 벼락을 맞겠다. 야, 이가 기침을 냈다고 하는 게 낫겠다. 요나가 씩 웃으며 말한다. 정말 재밌는 분들이네요. 그러자 곱추가 화를 낸다.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 말을 몰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저놈 궁둥이에 채찍을 먹이라고. 이 연병을 좀 달려보라고. 요나는 등 뒤에서 곱추의 환한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를 느낀다. 그는 자기에게 퍼붓는 욕설을 듣고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짓누르던 외로움이 한결 덜해지는 것을 느낀다. 곱추는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심하게 해대더니 목이 잠겨 기침을 쿨럭쿨럭 해댄다. 나머지 2사람은 낮에 주다 페트로브나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요나는 그들을 돌아본다. 그들이 잠시 이야기를 그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겨우 입을 연다. 이번 주에 말씀 있죠? 제 아들놈이 죽었습죠. 누구나 죽게 돼 있어. 곱추가 기침을 한 후 입술을 닦으면서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빨리 말이나 뭐라. 빨리 몰라니까 이렇게 기어가는 꼴은 못 보겠어. 도대체 언제 도착할 거야? 영감, 좀 더 기운을 내라고. 목덜미를 후리에 갈겨. 우리들 말이 안 들리는 거야? 혼 좀 놔볼래? 이런 꼴을 참아내느니 걸어가는 게 낫겠네. 영감탱이, 듣고는 있는 거야? 우리들 말이 말 같지 않아?
요나는 등 뒤에서 욕설을 느끼기보단 그냥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웃으며 말한다. 재밌는 분들이셔. 제발 건강들 하셔. 영감에게 마누라가 있어? 키 큰 사내 한 명이 묻는다. 저요?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축축한 땅 속에 있지요. 무덤 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들놈도 죽고 나만 살아남아서 이상한 일이죠. 저승사자가 문을 잘못 골라 들어섰으니 내게 오지 않고 아들놈에게 가다니. 요나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려고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그때 곱추가 한숨을 내쉬며 이제 겨우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선언하듯 말한다. 이식 코페이카를 받아진 요나는 주정꾼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는다. 이제 그는 다시 외톨이가 되고 정적이 찾아온다. 아주 잠깐 동안 줄어들었던 슬픔이 다시 찾아왔고 전보다 더 심하게 그의 가슴을 찢는다. 요나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눈길로 길 양편을 오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바라본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사람들은 요나나 그의 슬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쳐 지나갈 뿐이다. 요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만일 요나의 가슴이 터져 그 슬픔이 흘러나온다면 이 세상을 온통 덮어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그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하찮은 조개 껍질 속에도 숨어 있을 수 있어 대나처럼 밝은 불빛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요나는 꾸러미를 들고 있는 하인 한 명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걸기로 작정한다. 여보게, 지금 몇 시나 됐지? 그가 묻는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왜 여기 이러고 서 있는 거야? 어서 저리 가. 요나는 말을 몇 걸음 몰고 간 다음 다시 등을 굽히고 슬픔에 잠긴다. 사람들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느낀다. 그러나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몸을 곧게 세운다. 그는 날카로운 아픔을 느낀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고삐를 잡아당긴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는 생각한다. 숙소로 돌아가자, 숙소로. 그러자 그의 작은 말도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달리기 시작한다. 1시간 반 후 요나는 커다란 더러운 난로가에 앉아있다. 난로 위에서도 마루 위에서도 벤치 위에서도 사람들이 코를 골고 있다. 온갖 냄새를 풍기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다. 요나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더니 몸을 긁적이며 이렇게 빨리 숙소로 돌아온 것을 후회한다. 말에게 먹일 귀리값도 벌지 못했어.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더 우울한 거야.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은, 말에게 먹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할 거야. 한쪽 구석에서 잠들어 있던 젊은 썰매 마척꾼 한 명이 일어나더니 졸린 눈을 비비며 물통 쪽으로 걸어간다. 물을 마시려고? 요나가 묻는다. 그래요. 그래, 실컷 마셔. 그런데 이보게, 내 아들이 죽었어. 듣고 있나? 이번 주에 병원에서. 참, 세상이란. 요나는 자신의 말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모르고 젊은이를 살핀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다. 젊은이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다시 잠에 빠져든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몸을 극적인다. 젊은이가 물이 마시고 싶은 것처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의 아들이 죽은 지 이제 곧 일주일이 된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정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말하고 싶다. 아들이 어떻게 병에 걸렸는지,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아들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들이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 장례식이 어땠는지, 죽은 아들의 옷을 찾으러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싶다. 시골에는 딸 아니샤가 있다. 그 애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그렇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듣는 이들은 한숨을 쉬고 공감하며 슬퍼하리라. 상대편이 여자라면 더 좋으리라. 아무리 바보랄지라도 첫 마디부터 엉엉 울어버리리라. 나가서 말이라도 봐야겠다. 요나는 생각한다. 언제라도 잘 시간은 있어. 얼마든지 잘 수 있어. 그는 외투를 걸치고 말을 메어둔 마구간으로 간다. 그는 귀리를 생각하고 건초와 날씨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혼자 있을 때는 아들 생각을 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아들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아들에 대해 생각하고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다. 뭘 먹고 있냐? 요나가 말에 빛나는 눈을 보고 묻는다. 그래, 먹어라, 먹어. 귀리값은 벌지 못했으니 건초라도 먹어라. 그래. 난 썰매 마차를 몰기에는 너무 늙었다. 내가 아니라 아들놈이 몰아야 하는데. 정말 좋은 마부였는데. 그놈은 살아야 했는데. 잠시 말이 없던 요나가 말을 잇는다. 그래, 이놈아. 구주만 이오니치는 이제 가버렸다. 내게 작별 인사를 했어. 아무 이유도 없이 죽어버렸어. 자, 니놈에게 망아지가 있고 네가 그 어미라고 치자. 그런데 망아지가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다. 너도 슬프지 않겠니? 말은 먹이를 씹으며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손에 콧김을 불기도 한다. 요나는 스스로 도취해서 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한다.